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복귀했지만 여야 간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파전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당권 경쟁자가 새로 나올지 관심입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가을로 예정된 보궐선거를 통해 호남 지역 단체장 배출 의지를 밝혀 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해서 그동안 등원을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결국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국회 상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거 정의하고 정의를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도 6월은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국회가 원구성을 마쳤는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야당과 대치는 했지만 결과는 빈손 등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고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기의 문제였지 등원은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번번이 민주당에 의해서 거절당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등원의 명분은 없었는데 그 명분마저 민주당이 전혀 챙겨주지 않아서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등원하기가 원치를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다른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제 등원을 강요받았고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상보다는 좀 빨리 등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지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해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 공격 거기에 어떠한 방어를 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 방어가 필요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최혜병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진영 논리를 떠나야 된다는 그 실체의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꼭 진영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그 의사 진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등원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마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민주당이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였는데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어떤 그 당원들의 강력한 의사 이런 부분들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차라리 조금 더 일찍 협상에 나선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등원하겠다 이 말을 또 강조했는데요. 근데 이제 입법 독주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는가 혹은 민주당이 위협이 되는가를 따져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호응을 왜 받지 못했냐를 놓고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말은 호응을 얻지 못한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전혀 변동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속해서 이제 인기가 없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워낙 이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도 별로 이렇게 야당이 폭주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이렇게 설득력이 없었고 그다음에 적어도 총선 결과를 받아든 다음에 대통령과 여당의 자세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향적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국민들도 호응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 사회가 워낙 속도가 빨라지는데 국회만 유독 속도가 느리죠. 물론 이제 거기에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마련한 데에는 다 이제 일정한 이유는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난 21대부터 계속해서 지체되어 왔던 이제 교착 상태. 그래서 이제 그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총선을 치렀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도 좀 야당의 좀 일방적 진행을 어느 정도 국민들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 독주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여당이 할 만한 상황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독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어찌 보면 횡포에 가까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것이 지난 22대 총선에 어떤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는 입법 독주라든지 의회 독재라든지 이러한 수사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고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이제 이게 영향이 좀 컸을 것이다 여당이 등원을 결정하기까지. 근데 공 교수님도 역시나 이 입법 청문회의 영향이 국민의힘의 등원 결정하는데 좀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용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등원을 종용하거나 그냥 7자리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작 입법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상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해석이 언론을 이제 장악하게 되면 용산으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적어도 이제 시간 총량이라도 좀 나누어서 할당 받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야당 의원들 발언 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이제 증인들에 대한 어떤 몰아세우는 것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용산에서 좀 불편해한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도 이제 빨리 등원해서 열심히 이제 방어의 의무를 다하라 이제 이런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 청문회 이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이게 여당이 빠져 있다 보니 굉장히 흔치 않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일방적인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아주 매섭고 일방적인 공세의 질문들이 이어지긴 했는데요. 두 분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법청문회 장면 중에 이 장면은 정말 좀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혹은 이건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을까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든지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상임위에서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충실히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청문회 막바지에 김경호 변호사가 나와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말이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법사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통해서 얻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반박을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보고요. 좀 그러한 점에서는 이런 입법청문회는 우리가 기존에 다른 청문회를 많이 봤지만 입법청문회를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입법청문회는 참 필요하구나라고 아마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기에 앞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나름 저는 성과가 있는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술, 그래서 이제 거의 목이 메일 정도로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볼 때 이제 일반 국민이나 야당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관련성 여부를 차단할 수 있는 이제 최후의 보루가 사실 이종섭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본인이 결국 책임자고 지시했고 모든 건 내가
최종적인 위치에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입에 막 바짝바짝 마른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야권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필요성을 이제 설득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회의 표결까지 쭉 이어간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뭐 사실 확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표결엔 또 빠질 수 없는 여당이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제 뭐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복귀를 한 것은 이제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본회의로 가서 이걸 표결까지 진행을 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와서 재표결하고 이 상황들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귀를 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당은 대책 없이 그냥 등원을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뭐 이미 이제 21대 말에 재의결 과정에서 일단 한번 단합을 뭐 과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22대에서도 뭐 그 단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하는 어느 정도 확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여당도 이제 재의결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제 부결시키려고 하겠죠. 이제 관건은 이제 여론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론이 아무리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이 특검법을 국민이 다수가 지지하더라도 여당과 대통령의 변화가 이제 없기 때문에 과연 여론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여론이 악화돼야 이제 좀 약간 전향적인 모습들을 보일까 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건 뭐 표결도 별로 이제 궁금하지가 않고 사실은 이제 거부권 이후에 재표결이 사실 궁금한 상황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21대 때는 결국 재표결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됐지만 상황은 좀 다릅니다. 표수도 이제 필요한 의석수도 다르고 표수도 다르고. 자,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등원 결정을 했을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상황적 요인이 생겼어요. 하나는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는 건 분명하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뭐 재의결을 하겠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범야권을 다 하더라도 192석밖에 되지 않고 8석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저는 이 특검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제2 요구가 오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 민주당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권 행사에서 제2 요구를 했을 때 부결을 아마 할 겁니다. 8명이 이탈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 투표를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2 요구 왔을 때도 다시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거 간에 저는 이렇게 될 바에야 국민의힘에서 먼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국민의힘 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검의 추천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천권을 지금은 민주당과 비교투단체인 조국혁신당만이 추천권이 있는데 이것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싫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많은 여러 특검 중에서 해왔던 것 중에서 뭐 대한변협이 추천을 했다든지 여러 중립적인 기관 국민들이 누가 봐도 그 기관에서 추천권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저는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결정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과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민주당이 지금 7월 19일까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7월 달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천하람 특검법이 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대한변협 추천권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7월 달에 통과가 된다, 여야의 합의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저항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법의 내용이 민주당 안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특검법 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 국회 재의결 가능성 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특검법에 대한 조율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약간 좀 변죽 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민주당 안도 사실 특검 추천은 변협이 하게 돼 있습니다. 변협이 4명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야당이 2명을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야당이 추천한다고 하는 비판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변협이 추천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다른 정당들이 괜히 약간 좀 생떼 쓰는 느낌이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쟁점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법안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뒤늦게 등원한 국민의힘과 충돌하면서 상임위마다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국회 정상화, 겉으로는 그래 보였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반복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냈고 또 국민의힘 국토위 입법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고 또 민주당이 거부했고 등원은 했습니다. 등원은 했는데 이게 정상화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정상화가 됐지만 내용적으로 아직 정상화는 안 됐죠.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지금 등원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준비 부족으로 고의적 파행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 배정될지도 몰랐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강제 배정이 됐고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뭐 그 의제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제를 자기 의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임위 운영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일부러 보이콧하듯이 좀 파행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그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최후의 찬스 그 카드가 그동안 계속 빛을 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이 거부권에 대한 좀 믿는 구석 이제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이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서 아마 이렇게 만찬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죠.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비상적 권한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역대 대통령을 이미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거부권 행사 횟수까지도 채울 수도 있겠다, 5년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그 상권 분립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오히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계속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변화 없이 맨날 용산에 어찌 보면 뭐 추정하듯이 아니면 용산의 결정에 대해서 그냥 앞서서 행동대장 하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의힘이 좀 이 상임위에 제대로 좀 들어와서 그냥 뭐 정말 형식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 뻔히 드러나 보이는데 거기서 보이콧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야죠. 입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다 특검 거부권이 행사된 것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은 국회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뚝딱 법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여야가 이제까지 협의를 하고 토론의 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번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토론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거부권을 건의만 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절대 이제까지 이 모양의 이 꼴이 난 것은 스스로 이것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모습을 계속 집권 여당이 앞으로 이제까지 2년 동안도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3년도 계속 용산과 같이 함께 할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여야가 뒤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도 계속 뭐 문재인 정권 6년 차다, 7년 차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듯이 지금 법안 통과가 필요한 쪽은 사실 여당이어야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에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오히려 그 여당은 입법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시키겠다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지금 역할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할 인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여야 각 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열기가 뜨거워지는 여야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상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당이나 정의,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결국은 이 사심으로 인해서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통령의 변화를 추구하고 같이 감으로써 변화, 당의 변화, 대통령실의 변화, 정부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경쟁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해서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판세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미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4파전 판세 어떻게 흘러갈까요? 1강 2중 1약이죠. 1강 네. 2중 1약. 네. 네네. 그러니까 1강이 우리가 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출마 기자회견 하기 전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1강, 그때는 1강 3약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지금 출마 기자회견 이후에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동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약 중에서 2중으로 올라갔고요. 한 명은 계속 약으로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1강이 한동훈 후보라는 어떤 1강이 얼마만큼 이 대세를 예상만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1강의 어떤 그 확실성이 조금씩 감소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조금 전당대회에 좀 흥미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 회견을 계기로 오히려 좀 1강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판세를 좀 어떻게 예상해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와 그 안에서 이제 당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일단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고 심지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 당원들이 주로 대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통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로 표현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농도가 짙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 강고한 어떤 지지 세력, 이 세력의 시각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안 좋은 경험을 또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대통령과 당이 뭔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율이나 이 앞으로 이제 2년 또는 3년간의 이 시간을 뭔가 쇄신과, 그러니까 단절을, 차별화를 통한 쇄신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 미래 전략과 관련된 이제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 비율이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언급이 됐던 후보들이 사실 이제 이 4명의 후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마지막까지 좀 출마를 결국에 하느냐 마느냐 관심이 있었던 다른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또 김재섭 의원도 출마를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분들이 다 이제 중도가 이제 출마를 결국에 이제 접게 되면서 그러면 누가 유리해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 또 김재섭 의원, 어쨌든 뭐 친윤으로 불리던 색깔의 분들은 아니니까요. 결국 이분들이 사실 뭐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은 특히나 더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출마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분들을 지지했을 법한 표심은 어디로 가나, 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분들의 불출마가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역대 모든 선거들을 보면 뭐 이렇게 후보 사퇴나 단일화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지지자들이 그대로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기계적으로 누군가에게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유승민, 안철수, 김재석 의원 이런 분들이 안정, 질서, 보수보다는 약간은 혁신, 쇄신 또는 외연 확장 쪽을 상징하기 때문에도 지금 4명의 이제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는 어쨌든 혁신적 메시지를 낸 사람은 한동훈 후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나 이제 그 비중이, 그 표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유리해질까요, 변호사님? 저도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과연 윤 대통령과의 각을 얼마만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중도 확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였던 아니면 언급했던 어떤 워딩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보이는데 출마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중도 확장이라는 부분을 건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출마 기자회견이 저는 어찌 보면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분량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루는 어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치 2020년도에 어떤 그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했던 전당대가 조금 기시감처럼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넘어가야 된다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당시에 어찌 보면 나경원이라는 당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당시에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주자를 역전승을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어떤 워딩이라든지 스탠스는 당시 이준석 대표가 보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재섭, 안철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표심 이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4명의 후보들이 나오면서 한 이야기들이 차이를 좀 느끼게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니까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법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가장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검법을 수정해서 특검법을 내자, 당정 수평 관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핵무장론을 또 들고 나와서 또 임팩트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대선에 또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난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차이점을 부각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친윤 후보로 볼 수 있을 게 아마 원희룡 후보 같은데 원희룡 후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좀 목소리를 분명히 냈는데 두 분 다 좀 어떤 것이 가장 눈길에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뭐가 제일 눈길에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때 출마 기자회견 라이브로 다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당일날 저녁 방송이 있어가지고 1시부터 다 들었는데 나경원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 소감은 그냥 하던 얘기 계속 하시는구나라는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시에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출마 선언에 지금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선이었다. 출마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결심만큼 본인이 어떤 출마 결심을 하는 시간만큼이나 짧은 어떤 그 출마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하지만 별로 고민이 없어 보였어요. 좀 그런 점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고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일찍 하셔가지고 당일날 3명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슈에서 조금 멀어진 감이 없잖아 있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논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본인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구나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출마 기자회견 워딩 중에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 당원은 국민의힘의 당원은 전략적인 생각을 하시는 당원이십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적인 사고는 뭘까요?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을 당대표로서 예를 들어서 진짜 권리당원, TK나 PK에 집중된 당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도 아니면 그 이상 당원들에게 대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러한 워딩, 출마 기자회견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출마의 변, 또 출마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뭐 4명이나 나왔지만 사실 이제 구도는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또는 비윤이냐, 뭐 이런 구도로 지금 나뉘게 됐는데 일단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10년 선후배 사이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신구 갈등 또는 대립 또는 세대 교체 이런 모양새도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충, 불충 뭐 이제 이런 구도도 확실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뭐 여러 말을 했지만 사실 뭐 정작 그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라거나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통령이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프레임으로 원희룡 후보는 자기는 신뢰가 있다 이렇게 아주 짧게 한마디 얘기를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의 앞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예고하는데, 갈등을 동시에 예고하는데 이것이 쉽게 봉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세계관 투쟁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것이 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파국으로 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여당에 비해서 확실히 김이 빠진 분위기는 있죠.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대표와 또 당권 레이스를 펼칠 만한 대항마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독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경선이 될 것이냐가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선거, 단독으로 후보가 이 전당대회가 치러질까요? 아니면 경선 후보자가 나올까요? 저는 이제 경선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경선의 성격이 대립적 경쟁일 것이냐 아니냐 이제 요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표로 출마를 하는 것이 현재의 대통령을 뭐 무슨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 존재만으로도 벌써 이제 레임덕을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견제가 심하고 비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물며 현재 당대표이면서 동시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같은 시기에 대권을 다투는 어떤 경쟁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이 일정한 이제 교훈을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 뭐냐면 2022년 대선에서의 패배를 한쪽에서는 이제 후보 간의 경쟁,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대선에서 졌다고 하는 이 판단이 한편에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내부의 그런 경쟁의 싹을 자라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해서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더 많은 경쟁자가 나와야 되고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대안 후보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당내의 다수 주류들은 적어도 이제 당의 대선 후보를 흔드는 형태의 경쟁은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은 자해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 경쟁이 있기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나 당대표나 대선 후보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뭐 무해한 경쟁, 그런 거 정도라면 당원들도 뭐 허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사실 뭐 대항마로 거론된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이인영, 전재수 의원 이런 분들 이름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시겠습니까? 이인영 의원은 제가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흘렸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이인영 의원의 출마설을 흘렸던 것은 친명계 의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인영 의원 본인은 이걸 직접 전화해 보신 분의 말을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전혀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당내에서 너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조금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어떤 그 뭐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일극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좀 뭐 안 좋은 이미지를 조금 제어해주기 위해서 아마 저는 흘렸다고 보고요. 뭐 저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모 라디오에서 다른 평론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은 뭐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특히나 당대표로 나올 정도가 된다면 초선 의원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체급이라든지 역량을 이런 데 소모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혼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방식이 추대가 돼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당에 당원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들러리를 하나 세워가지고 오히려 뭐 그 사람에게 뭐 제대로 아까 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이제 뭐 국민의힘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원래는 이게 참 후보 간에 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비방도 하고 여러 이 선거란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가 서로 그냥 좋은 말 하고 덕담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바에야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를 수대를 하고 오히려 이 전당대회를 어떠한 그 당원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당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등을 좀 보완하는 시기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인영 의원이나 이제 전재수 의원이 거론되는 이유가 그분들의 이제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가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권파의 구성이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계와 전대협 386들의 결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대협 좌장인 이인영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PK에서 지금 유일하게 현역 당선된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김경수 전 이제 경남도지사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친문 세력에 누가 뭐 혹시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과거의 구주류 중에 이제 거론을 사람들이 이제 그냥 시나리오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당의 다수 당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경합적 경쟁을 허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나 강해서 그런 의미의 후보는 나오기는 어렵고 다만 10년 후 또는 5년 후에 이제 차세대는 나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자기를 선보이려는 근데 이제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뭐 이재명, 어차피 뭐 대선 후보는 이재명.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 당대표 선거야 사실 뭐 김 빠지게 예측이 된다고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이제 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누가 되더라도 친명 일색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집행부가 꾸려지고 당원들이 원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집행부가 꾸려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3년 뒤에 있는 대선 이제 이때 가버리면 당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치러지는 선거가 된다 그러면 이 친명 일색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에게 있어서 지선이나 대선 때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불리하다고 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돼서 대선에서 졌다. 또는 이제 지방선거가 됐건 총선이 됐건 다 이제 그런 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친명 일색일 경우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랄까 약간 좀 자기신들만 동의하는 상태로 계속 그 어떤 특정 입장을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이제 보이게 되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대선까지 일치 단결해서 가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정말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있다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감성에 불과하고 정말 이제 지성적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가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리스크를 누군가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 리스크를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키는 누가 지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당의 어떠한 뭐 이런 부분 저는 뭐 이게
반드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민주당 당원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 키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또 앞으로 이제 뭐 2년 반 정도 남은 대선까지 이제 전 지방선거는 뭐 민주당이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권 말에 여당이 뭐 지방선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유리하게 가겠지만 또 한 가지 변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어떤 중도 표심 공략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공략하겠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2년 동안 만약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뭐 임기가 한 내년 9월까지 정도가 될 예정인데 그 안에 어떤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보여주는 다른 모습, 기존과는 다른 모습,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의 다른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는 민주당도 이대로 그냥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당원들만 뭉쳐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호감을 선택한 정치권의 선택지가 호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비호감을 제척하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런 것도 대통령실이나 또는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다음 달 20일 전당대회 날짜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총선에 앞서서 급박하게 창당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당 조직 정비는 아무래도 어설펐고 그래서 이제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외연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호남 지역에서 단체장 배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은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지금까지는 민주당밖에 없어서 좋은 후보를 내서 뭐 생산적으로 경쟁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호남 지역에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최소 2곳, 많게는 3곳 정도가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기초단체장 선거인데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영광군, 또 곡성군, 여기 이제 군수들이 전부 낙마를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자, 최대 3곳, 적게는 2곳입니다. 지금 방금 발언 보셨지만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미 이 후보군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왔다. 이 사실도 이미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발언에서 보셨다시피 아주 강력하게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1당으로 비례대표 득표를 가장 많이 했었죠.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것으로 이 정도 워딩이면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후보를 찾아낼 것 같은 상황인데 방금 아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총선을 통해서는 이미지, 우리는 정말 세게 갈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빠르게 갈 것이다. 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잉태된 아기예요.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는 걷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선거가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특히나 전남에서 2곳이 확정이 됐는데 이곳에서 한 곳이라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에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아마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고 나머지 지역 PK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쟁력 후보와 그다음에 내서 그 단일화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갈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어떤 소규모 그 지역 선거에 집중을 해서 어떤 후보를 당선시킨다고 한다면
차기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그 큰 원동력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쟁력 후보를 찾는다고 한다면 특히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정치의 그 트렌드가 빠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국 혁신대에 대한 기대가 겹쳐진다고 한다면 저는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10월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뭐 3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 3개월 사이에 지금 사실상 시당도 창당은 했지만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존재감도 미미한 상황에서 시당 도당도 그 3개월이라고 한 사이에 실제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서 내고 선거 운동을 치러서 당선까지 이게 가능할까 싶은 분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제3당이지만 지난 총선 때 원 이슈 정당처럼 이제 돌풍을 일으켜서 등장을 했고 이것이 4년 후에도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려면 조직 기반이 있어야 되고 조직 기반을 갖추는 데에서는 다음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하나의 이제 몸푸는 어떤 예비 게임 정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호남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지역이고 또 경쟁을 민주당과 해도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지역인 건 맞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치러지는 이제 보궐선거고 지방선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이슈 파티 또는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원내 진출을 한 정당은 전국에서 한 표 한 표를 하나도 손실 없이 모아서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든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런 선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방일수록 조직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과연 조직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얘기하지만 전남 지역으로 내려가면 겉은 민주당이지만 조직은 굉장히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조직들이 이제 후보들을 찾아서 이제 이동하면서 항상 이제 선거 때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장벽, 현실 장벽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개혁적인 후보자를 찾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개혁적인 유권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장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건 역시나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을 고려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1순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어찌 보면 조국 대표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봅니다. 만약에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만약 인용되거나 아니면 기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때까지 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는 이 선거에 작지만 이 선거에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지역 유권자들이 뭐 지역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에 조금 더 끈끈해서 표심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국 대표라는 어찌 보면 전국적 인물이 이런 그 소규모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다면 저는 또 선거의 결과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조국 대표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있느냐 없느냐도 진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10월 재보궐 선거에서의 도전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2년 뒤에 민선구기 지방선거에서 또 어떤 판도가 일어날지 또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행보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아직 그 시도당이 갖춰지지 않은 정부의 조직들을 정비하고 이제 시당 위원장이나 도당 위원장들을 영향력 있는 현역 의원들을 투입을 해서 지역 조직,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약한 고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조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죠.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뭐 2년 동안 밭을 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또는 이제 비례대표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가능은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재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지역에서 이제 제3당이나 뭐나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항상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공천을 못 받아서 결국 이제 다른 정당을 찾아서 출마하는 경우에 이제 신선한 이미지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철새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량도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신망도 있고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에 몸을 담지 않았던 사람을 과연 찾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 작업을 2년 안에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유권자 조직을 또는 당원 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2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짧으면 짧지만은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의 이 호남 지역, 그러니까 물론 TK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거기서 수구 세력이듯이 민주당이 여기서는 개혁 세력이 아니에요. 호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랫동안 일당 체제를 굳건히 유지를 해온 어찌 보면 보수 세력이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의 성향은 굉장히 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광주 전남은 굉장히 개혁적입니다. 유권자들의 대다수의 어떤 그렇게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역에서 뭘 했는가? 그러면 지역에서의 어떠한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자치단체장들이 보여줬던 것들은 충족할 만한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새롭고 정말 인물만 괜찮다고 한다면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같은 편 내에서의 경쟁,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대체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년 동안 조국혁신당이 좀 구체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그 지역민과 그다음 지역 유권자를 대하다고 한다면 조직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SNS 뭐 여러 가지로 충분히 묶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년이라는 시간 충분하다고 봅니다. 좀 더 현실적인 비관론을 좀 펴자면 지방선거가 해필이면 대선 이제 1년 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중앙이 예속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특히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중앙 권력과 다른 당적을 가진 지자체장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그때까지 판결이 안 나거나 또는 무죄가 되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면 이게 이제 바람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12명의 당선인을 내면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일들이 조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뭐 교섭단체 구성도 못했고 정작 이제 개원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존재감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떨어지는 건 어떤 하나의 그 지금 현상으로 인정을 하고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현실적인 지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인지도라든지 언론에서의 어떤 비중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앞으로 22대 이제 개원을 하고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전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목도의 문제고요. 결국 이제 전체 300석 의석 중에 비율만큼의 이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되면 훨씬 더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었고 한 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협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가 아쉬운 때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